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고향이 순천이라 명절의 차 안에서 가끔 듣던 방송이 바로 사연 남녀였어요. 아내가 특히나 굉장히 좋아해서 마늘을 까거나 콩나물을 다듬을 때 늘 부엌에서 흘러나오곤 했죠.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아내 때문이고요. 혹시 여러분은 가난의 이자가 붙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직접 겪어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또 아버지의 아버지도 가난했고 저 역시도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이제 이자를 더해서 제 손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빚 이런 문제라면 상속 포기를 하면 그만이지만 가난의 이자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사소하게는 칫솔 치약을 살 돈이 없다고 이를 닦지 않는 사람이 그 후에 치과 치료비에 시달리는 그런 것부터 병원 검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암을 선고받게 된 것이죠. 실제로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끌어쓰다가 저의 젊은 시절 대부분을 그걸 갚는 데 쓰게 되었어요. 그런 가난한 인간이 결혼을 한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와 함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가난을 물려줄 자식들도 낳게 되었어요. 솔직히 두려웠죠. 피임도 열심히 했고 절대로 아이만은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너무나 원했거든요. 이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낳아야만이 결혼 생활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우리 두 부부의 가난한 삶의 작은 빛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부터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렸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적어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범한 그 근처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게 노려려 하자고 말입니다. 그 시기를 떠올리면 정말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잠은 거의 자지 않았고 일을 하다가 몇 번이나 쓰러질 정도였죠. 아내 역시도 아이를 업고 남의 집 일을 거들거나 밭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다 떨어진 양말과 속옷을 몇 번이나 기워 입었고 저희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워서 푹푹 끓여 곤죽이 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까지 했어요. 독종 구두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려받은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술에만 의지했던 저의 아버지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성인이 된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죠. 당시 생수통 배달 일을 했었는데 숨이 차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에 저는 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부들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제 아이가 훗날 자라서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지금의 저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만은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을 모두 좋은 기억으로 가득 채워주진 못할 테고 대학 등록금의 학비를 척척 내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힘이 들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떼도 쓰고 울분을 토할 정도는 할 수 있다면 그거라면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일찍 철이 들었고 가족은 제게 책임져야 할 짐이었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가난한 부모 배움보다는 돈 미래보다는 당장의 오늘 그런 사정은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치라고는 파스 한 장을 오려서 서로의 어깨와 등에 붙여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의 예쁜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굳은 살 때문에 뜨거운 것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였죠. 저 역시도 까맣게 타버린 얼굴과 바짝 마른 몸을 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더군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하지 않아요.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었다. 제레 라는 인생 역전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달라진 건 지하방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와 제 앞으로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정도였어요. 결혼 전 카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친정 식구들을 도와준 아내는 그 이전까지는 신용불량자였기에 모든 빚을 청산한 그날 목을 놓아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왜 계속 울어댔어? 우리 이제 돈 모으기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돈 더 이상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었어. 알지 알아. 그런데 그 돈 주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엄마는 안 죽었지만 내가 죽었거든. 멀쩡히 살아있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아내는 본인의 가슴을 퍽퍽 치면서 울먹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여보 알아?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웃기겠죠. 당시 겨우 지하를 탈출한 우리가 살게 된 곳은 베란다가 있는 원룸 3층이었고 여전히 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진짜 꿈 같은 일이었기에 그날 아내를 끌어안고 몇 시간을 울다가 웃다가 했는지 모릅니다. 월세를 깎고 또 깎아서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들어간 그곳은 저희에게는 시작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둘째, 딸이 생겼지요. 혹여나 쫓겨날까 두려워. 큰아이와 저희 부부 셋은 늘 까치발을 들고 다녔고 아이가 깨어서 울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매일 동네를 몇 바퀴를 돌곤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분명 4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좁았지만 햇빛만큼은 넉넉하게 들어오는 밝은 집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빨래를 하면 햇살 냄새가 났죠. 여름에는 차가운 베란다의 바닥이 좋아서 깨끗하게 닦고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 두 부부는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이전보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랄까,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랄까, 신기하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빠듯하긴 했지만 빚이 없으니 저희에게도 돈이라는 게 모였어요. 낡고 낡은 통장을 하루에 12번은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행복함을 처음으로 느꼈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지출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아이에게 옷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입다 버린 옷 친구의 친구에게서 받은 헌옷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를 위해 산 것이었어요. 남들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돌고 돌아서 겨우 손안에 쥐었다는 허탈함. 이게 뭐라고 하는 허무함이 들었지만 아이가 웃는 걸 보면서 주책 없이 저희 부부는 또 울었죠. 당시 통장에 모여 있던 1786만 3072번. 아이들의 장난감 2개, 큰아이의 새신 하나와 실내화 티셔츠 3장과 바지 2벌, 이게 전부였어요. 세네, 저나 아내나 둘 다 여전히 낡은 속옷을 입고 목이 늘어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전세로 적어도 방이 하나 정도는 더 있는 곳으로 옮기리라 마음을 먹고 다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모으는 것보다 이뤄낸 것을 지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가난이란 이것을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당시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였지만 도박 중독인 형이 있었고 아내의 경우는 2분 다 살아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아프다 죽겠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하는 협박이란 협박은 다 받아내고 있었죠. 절대로 안 된다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른 뒤에도 가슴을 쥐어짜내는 게 저와 아내의 성격이었어요. 그들을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약했죠.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걸 말입니다. 우린 결국 선택해야 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 왜 매번 장모님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 입원한 거면 가보지 그래? 아프다면서 병원에는 안 가겠대. 집에서 치료할 테니까. 돈만 달래 거짓말인 거 뻔하잖아. 진짜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자긴 속 편하지. 장모님 나이도 있으신데 진짜 아픈 걸지도 모르고 여보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한번 가보지 됐어. 어차피 가도 좋은 소리 안 나올 거고 돈 없으면 딸 취급도 안 해주는 집이야 가봤자 시간만 아까워. 아내는 양쪽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돈이 모일 만하면 일에 저번에도 300만 원이나 들였는데 한 달 만에 이게 뭐야? 우리 형도 연락 왔어. 돈 좀 달래. 자기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했어. 차라리 죽으라고 여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또 속을 혼자서 얼마나 끓이려고 그랬어. 얼른 다시 전화해 진심이니까. 뭐 저는 아내의 손을 양손으로 포개어 꽉 잡았어요. 나 자식 노릇 핏줄 노릇 이만하면 다 했다고 생각해. 당장 도우면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겠지. 근데 나중을 위해서 내 꿈은 또 몇 년이 미뤄져. 나 못해. 이제 내 가족은 애들이랑 당신뿐이야. 그렇게 생각할래? 여보 당신한테는 강요하지 않아 걱정 마. 아니 나도 그럴래. 나도 가족 없다고 생각할 거야. 가난한 사람들끼리 도와도 결국 가난해져. 일단 우선은 나부터 일어나서 달려야 하는데 다들 내 발목에 줄을 하나씩 달고는 같이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 곁에서 쓰러질 때마다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 나도 이젠 지쳐서 못 해먹겠어. 나도 안 해. 어쩌면 손가락질 받을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저희는 연락까지 완전히 차단했으니까요. 그 안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 나쁜 인간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쌉니다. 하지만 저희라고 속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직접 찾아온 가족을 내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죠. 예전에는 불편한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쥐어주던 돈을 꺼낼까 말까 매번 고민하면서 눈을 꾹 감았어요. 이기적인 새끼 그러고도 잘 사는지 두고 본다. 는 말과 저주에 가까운 욕설까지 함께 들어가면서도 참았습니다. 습관처럼 늘 가족들에게는 뭐든 해줬던 저희 두 부부이기에 솔직히 고역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매일 가슴비에 무거운 돈롬로를 하나씩 올리는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저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꾹 참았어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두 부부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형이 집까지 찾아와서 대출을 받아달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난리를 치고 갔던 말이었죠.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5번까지도 동네에서 고성을 지르는 형을 겨우 쫓아냈을 때 집주인과 어색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거듭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다른 주민들에게 민원도 받았을 테고 아무래도 좁은 곳에 내 식구가 살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쫓아내긴 내가 왜 쫓아내? 아이 그런 거 아니니 걱정 말게. 저희 형이 계속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가족들이 뭐 자기들 마음 같든가. 난 솔직히 자네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 뭐 나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네 형 혹시 도박하는 거 맞지? 아니 뭐 사채니 손목을 자르니? 네 맞아요. 도박 때문에 사채를 끌어쓴 모양이더라고요.
신용불량자라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쨌든 돈 절대로 해주지 마. 아야, 알겠나? 그럴 돈도 없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준도 아니고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병드는 거고, 정신 차리고 나서 파산을 하든 개인 회생을 하든 그럴 때 도와주게나. 내 어르신 뭔가 마음속에서 뭉클한 것이 잡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제 주변에 제게 뭔가를 조언해주는 어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어른인 부모님조차 형이 마디라는 이유로 계속 도와야 한다면서 그의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해왔으니 말이죠. 난 자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 아이 꼭 어린 시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돌이켜보면 참 고생 많이 했지. 아, 내 나이가 되면 다들 20년만, 3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과거를 추억하는데 나는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 전혀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건물들도 있고 자녀분들도 잘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아이, 내가 자식 농사는 기가 막히게 지었지.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회계사야 더구나. 다들 날 얼마나 챙겨주려는지 몰라. 자식 자랑에 씁쓸해 보였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저는 부러웠어요. 저도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알아 아이 내가 그건 알지? 순간 집주인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픽 하고 웃었습니다. 처음에 자네를 봤을 때,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했어. 애초에 보증금도 모자른데 대뜸 월세를 깎아달라면서 아,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지 않은가. 원룸 주변도 대신 청소하고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을 보여달라고 했던 날 저는 작지만 온 집안의 창문으로 햇살이 흐드러지게 들어오는 그 집을 보고 꼭 들어가고 싶어졌죠. 때문에 생각해 놓은 금액에 맞추려고 사정하고 부탁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새벽마다 이곳으로 와서 건물을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솔직히 월세 깎아달라고 해서 아이 깎아준 인간들이 제대로 사는 꼴을 못 봤어. 대부분 한두 달만 부지런히 내다가 아이 어느 날부터 미루고 미루다. 야반도주 늘 그런 시기였기에 내가 반은 월세를 포기하고 깎아준 것도 있었거든. 아이 거기다가 이사를 왔는데 짐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만큼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곳에서 돈도 모이고 좋은 기억뿐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좋지. 아니, 내가 하나하나 올린 건물인데 늙음하게 은퇴하고 자재 하나, 페인트색 하나도 내가 골랐어. 아이 덕분에 층간소음도 거의 없고 건물이 튼튼하지 않나 그렇지. 내 살다 보니 더 알겠더라고요. 좋은 건물이라는 거. 근데 애들도 이제 커서 아이 큰 애는 학교를 다니던데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 놓은 건 있어. 빌라라도 방 한 칸, 있는 전세로 가고 싶어서 아내랑 부지런히 돈 모으고 있어요. 혹시, 이 건물 살 생각 없나? 내 아이,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무리죠. 집주인은 인자하게 웃어 보이고는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큰아이가 계속 올라오길 바란다고 했고 아내 역시 그러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건물을 처분할 생각이라고 했죠. 집주인 내외 모두 젊은 시절 너무 고생을 해왔기에 늦은 나이지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정성이 많이 들어간 정든 집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싫었답니다. 집주인의 막내는 한국에 있긴 하지만 서울이라서 관리를 맡기려면 결국 사람을 쓰고 부동산에 맡겨야 했고요. 내가 사는 맨위는 주인 세대라 아이 방도 두 칸이 있고 거실도 넓고 자네가 좋아하는 햇빛도 정말 많이 들어. 무엇보다 이런 원룸 하나 사놓으면 다달이 월세도 받고 노후에 편안할 거야.
집주인은 말도 안 된다는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서템, 한 번도 월세를 미룬 적 없고, 아, 자네를 믿으니까 하는 말이야. 자네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 팔아서 차액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닐세. 여기 들어온 게 꽤 오래전인데, 여전히 월세를 깎아달라던 처음처럼 시간 날 때마다 청소하고 건물 여기저기 선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믿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주인의 말에 저는 머리를 싸맸어요. 솔직히 월세 다음이 전세 이후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매매란 너무나 크게 다가왔죠. 건물을 산다는 건 제 형편으로는 어림없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웃음이 났어요. 고민을 털어놓은 아내는 계속 반대를 했지만 저는 집주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제 등 뒤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라는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에도 꺾지 않고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심했죠. 물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이 없었기에 모은 돈으로 계약금 정도로 걸어두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받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다달이 주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분은 거의 거저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집주인분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게 넘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한 달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차피 외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쓰고 있던 쇼파며 침대, TV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까지도 저희에게 주고 가셨어요. 차례, 집주인분 내외를 배웅하면서 표현했던 진심을 담은 고맙다는 말은 태어나서 그 이전까지 고맙다라는 말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야 진짜 행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가진 게 없던 저희였기에 반응은 약간 달랐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대출금을 보면 심장이 뛰고 혹시나 못 갚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원룸방이 나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초반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카드나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그 두려움은 집을 샀다는 것보다 훨씬 컸죠. 그 와중에 매매 반대를 외쳤기에 저와 냉전 중이었던 아내가 먼저 정신을 다잡더군요. 저의 집에 있던 짐을 조금씩 위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드디어 방 옮기게 우리가 얼른 방을 빼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됐어. 이미 산 걸 어째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야지. 건물 청소도 내가 할 거고 최대한 지출 줄이고 그래? 아이, 근데 건물 청소는 내가 할 거거든. 계약할 때 잠깐 방문해 보기는 했지만 집주인의 말대로 정말 넓고 깔끔하고 빛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침대가 있는 넓은 안방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는 이상하게 작은 방을 더 선호해서 저희가 안방을 쓰게 되었죠. 그저 자신만의 방을 가진다는 것에 흥분했는지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억지로 시켜야 했던 뽀뽀를 알아서 해주었어요. 아내는 그 모습에 울고 저도 울컥해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너무 넓어서 저희 짐을 모두 두고도 텅 비어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쁘고 깔끔해서 더 이상 채워 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생애 첫 집이었고 그 이후로 아내는 매일 쓸고 닦고 저희의 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전 집주인에게도 꼬박꼬박 모자란 자금을 채워드렸죠. 그렇게 자금을 모두 채워 넣은 4년째부터는 여유라는 게 생겼고 대출금에 대한 압박도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빚이라면 덜덜 떨던 저희 부부도 대출도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아내와 저의 손으로 잘 관리된 방은 만실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대출금을 갚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다음부터 저희 부부는 꿈이라는 걸 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번 돈 모두를 이전처럼 대출금으로 더 이상은 넣지 말고 목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당시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비록 저나 아내에게 주어지지 못했지만 기회 배움 꿈을 아이들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 둘을 앉혀놓고 배우고 싶은 게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큰아이가 연기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죠, 그거. 그건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해야 하지 않냐. 내 아들이 뭐 어때서 그래. 당신 말도 참, 여보,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 수술 그런 거 시켜주면 되잖아. 와, 결국 엄마 아빠 둘 다 나 못생겼다는 거네. 어느덧 변성기에 접어들어 목소리가 제법 굵어진 아들이 장난기 가득한 볼멘 소리를 냈어요. 나도 내 방에 거울 있고 충분히 알거든. 근데 요즘은 연기력 좋고 오히려 개성 넘치는 얼굴도 인기 많아. 그래, 아이 그래도 주인공들 보면 누가 주인공 한데 연기가 하고 싶다고. 일단 연기 학원 다니고 나중에 대학 가서는 공부하면서 대학로에서 경력도 쌓을 거야. 그래서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되는 게 내 꿈이거든. 조연 그래도 좀 그렇다. 나중에 수술도 하고 하면 수술하면 표정도 어색해지고 얼굴이 큰 건 줄이지도 못해 결국 턱 깎고 광대 뭐 이런 거 축소도 하고 코도 높이겠지. 그래도 원래부터 타고나게 예쁘게 잘난 애들 따라잡지 못해 어정쩡하게 잘생겨질 바에 차라리 못생긴 게 훨씬 나아 이야기를 할수록 큰아이의 생각은 대견했습니다. 이미 아들은 자신의 진로며 꿈까지 모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죠. 제가 아들의 나이에는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 눈치만 보기 급급했으니까요. 제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막연한 미래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죠. 그때 실감이 나더군요. 제 손으로 드디어 가난의 이자를 모두 갚아냈고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걸 말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건 허락을 했고 가족들과 다 함께 나가서 소고기를 먹었죠. 학교 급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미역국에 든 작은 고기가 소고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두 아이들의 배가 터질 정도로 시켜주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청 비싼 부위잖아. 일단 3인분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키는 게 어때? 당신은 기분 안 좋아? 최고잖아. 우리 애들 다 컸어. 심지어 잘 컸어. 저는 붉어진 눈시울로 아내를 보았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고생 끝난 것 같아. 그래, 기분이다. 음료수도 팍팍 시키자.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얼굴은 주름이 지고 흰 머리카락이 자고 일어나면 들이차고 머리도 숭숭 비어가는 배에 나온 아저씨가 되었지만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후 2년 여유라는 게 생기면서 남의 집 식당 일과 건물 청소를 하는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은 몇 달을 빼고는 쭉 만실이었고 월세를 꾸준히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해서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요. 남의 돈 버는 게 힘들기도 해서 그만둘까 싶다가도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나이가 올 테니 그때까지 버티자라는 생각을 했죠. 대신 저 역시도 이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무리한 일을 줄이고 부업으로 하던 배달도 그만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여유로움이었고 제가 눈을 돌린 것은 저의 형이었습니다. 차나 다시 만난 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단지 더 늙고 더 마르고 더 괴팍할 뿐이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정신적인 치료였어요. 생각 같아서는 저희 건물에 방을 하나 비워주고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적당한 불편함이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쉽게 손에 쥐어주는 건 아무런 성취감이 없으니까요. 저는 형에게도 제가 느낀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도박도 중독이라 치료센터가 따로 있더군요. 그곳에서 이것저것 연계된 곳을 소개해줘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형은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느니 도와주려면 돈이나 달라느니 하지만 제가 이걸 거부하면 2번은 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나갔죠. 실제로 꽤 오랜 기간 연락이 끊어졌던 상태였기에 형은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보내온 수년의 생활을 본인도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뒤에는 순순히 따라주었어요. 일단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 상담도 열심히 받고 사회 적응 훈련까지도 함께 진행했죠. 일단 형에게 가장 먼저 일을 준 것은 바로 저였어요. 저희 건물 청소를 맡겼습니다. 다시 사회에 한 발자국 내디딘 형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고 그렇게 1년 정도를 정신없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문제가 터진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 역시도 장인 장모님을 살피고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일이 꼬인 것 같았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장모님이 자주 가는 점집이 문제의 중심이었죠. 아내가 저와 함께 가자며 말을 꺼내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미신을 왜 믿어 싫어? 내가 왜 가 미신이 아니라 일단 가 보면 안다니까. 정말 신기해. 우리가 힘들게 산 것도 다 알고 이제 잘 사는 것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만 보고 접근하는 그런 무당이랑은 확연히 다르다니까. 심지어 돈도 안 받아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히 아내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밥 한 끼 먹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만난 그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사람처럼 긴 머리를 쪽진 상태인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들은 상다리가 휘어질 것처럼 밥을 차려주고 커피도 직접 내려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구신이 져주니 부적이니 하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무엇보다 저희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고 공감해주니 뭔지 모르게 이웃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씩 저희들은 그 사람들과 식사를 했죠. 이따금 외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굳이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을 말리더군요. 제 짧은 판단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한 것 같아 죄송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도 언니 언니 하며 따르고 외출을 자주 하면서 활력도 생겼죠. 저 역시 알게 된 지 반년 정도 만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나 오늘 못 들어와.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애들 밥 좀 챙겨줘. 오늘도. 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언니가 산에 기도하러 간다기에 따라가려고 위험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곳까지 따라가. 그냥 집에서 쉬지 다녀오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 오고 해서. 그래 걱정 마. 어느 날부터 아내는 단순한 만남을 떠나 직간접적으로 일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그냥 내버려둔 것이 시발점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로 시작된 아내의 외박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큰아이야 그렇다 쳐도 뭐지? 작은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아내는 아이는 물론이고 집안일 자체를 늘 뒷전으로 두었어요. 때문에 제가 퇴근 후에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 밥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큰아이가 저를 도와 일을 거들기까지 했지만 아내는 그런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박을 하기 일쑤였어요. 하루는 제가 나가는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솔직히 당신 요즘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아, 이거 아니잖아. 구판이랑 기도하는 곳까지 다 따라가서 물건 나르고 시중이나 들고 있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내가 좋아서 이래 그럼 대체 뭔데? 아,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또 나가려는 거야? 우리 집에 곧 우환이 생길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뭐. 아, 그 인간들이 그래? 아, 미친 거 아니야. 순간 아내는 마치 누가 듣는다는 듯이 다급하게 제 입을 막더군요. 대체 왜 그래 미쳤다니? 당신도 알잖아. 언니가 괜한 말 하는 사람 아닌 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인간인 건 이제 알았네. 내가 가야 돼. 안 그럼 우리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끔찍한 짓을 또 하고 싶어 난. 난 정말 싫어. 지긋지긋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아내는 도통 들어먹지 않았어요. 보통 그 액을 막으려면 액막이 구슬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돈을 쓰고 싶지 않으니 집안일이라도 거들면서 기도라도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도 났지만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저 역시도 미간을 찌푸릴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몇 번의 설득에도 아내가 고집을 피우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액막이 굿을 허락했어요. 한 번의 굿이 저의 생활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그리 아까울 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굿을 진행한 뒤부터 저는 아내에게 그곳에 더 이상 출입을 금지했죠.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안 해도 노력했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미루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보정만 잠깐 받으러 간다는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보고 아이들 휴대전화로 걸어봐도 맞지 않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점집 근처에서 기다려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무당 부부만 몇 번 봤을 뿐이었고 아내를 감춘 것처럼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집 앞에서 장사를 방해한다고 신고까지 했고요. 결국 저는 실종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그때서야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핑계도 아닌 이혼을 하자는 말이 첫마디였어요. 이혼이라니? 아, 대체 당신 보호하는 거야. 미쳤어. 애들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나 신내림 받을 거야.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신내림. 아니, 당신이 왜 신내림을 받아? 나는 원래 그게 타고난 사람이래. 만약 내가 안 받으면 우리 애들이 받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심하게 된 거야. 타고난 사람 아이 장난해. 로또 번호도 당신이 사면 그 많은 숫자 중에 하나도 안 맞고 아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서 별일 있었던 적도 없어. 심지어 숫자 하나 찍는 거 못해서 빵점 맞은 적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랑은 단란한 타고났다고 이혼하면 재산도 분할되는 거지. 그 뒤로도 아내는 제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무시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마치 저와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부정이라도 타는 듯 굴었죠. 이미 그 사람에게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진짜 이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함께 이제까지 고생한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곁에서 보다 못한 형이 자신이 아는 유명한 무당이 있다면서 함께 찾아가 보자고 했죠. 저는 처음에 당연히 질색을 했지만 형은 단순히 변명도 여기저기 병원에서 물어보고 판단하는데 신병이 정말 있는 거라면 아니 당연히 여기저기 묻는 게 맞지. 네가 싫어하는 것도 알지만 난 이 결과가 가짜 같거든. 라고 저를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근데 잠깐만. 아, 형이 무당을 어떻게 알아? 그게 도박 중독 치료센터 동기. 뭐 비슷한 거야. 그렇기에 저희는 전국에서 유명하기로 이름이 난 곳에
예약을 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찾아갔습니다. 아내의 사주를 보여주고 혹시 몰라 들고 간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방문한 세 곳 모두 아내가 절대로 신을 담을 그릇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며 반색을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무당 중에 그런 식으로 일반인에게 잡기를 모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부분 사기꾼이고 장기적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겁을 준다고 했죠. 이혼을 시키려는 것도 재산 분할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녹음해서 아내에게 전송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마도 저를 잡귀라고 생각하고 일에 회방을 놓는다는 말에 홀려서 귀를 막은 것일 테지요. 이 일 때문에 마시지 않던 술까지 입에 댔고 아이들이 아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작은 아이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눈치였지만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고 큰아이는 제법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받지 않으면 나나 동생이 받을 수도 있다. 애들을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엄마를 꼬여낸 거구나. 맞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아들의 제안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신내림을 받은 척 연기를 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무당의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었고 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깨닫게 될 거라는 논리였어요. 처음에는 믿었지 않았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아들은 주말 동안 무당 관련된 영화를 몇 편을 몰아보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시작을 외쳤어요. 아들이 설명한 것처럼 저는 아내에게 큰아이가 아프고 계속 토하고 헛소리를 한다고 문자를 남겨놨죠.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놓았는지 아내는 몇 시간이 흐른 뒤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섰죠. 각종 정밀 검사를 했지만 당연히 주장하는 증상에 해당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엄마, 자꾸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할머니가 어딨어? 일주일 전부터 혼자 막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새벽에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어제는 계속 토하고 혼잣말까지 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미칠 것 같아. 당신이 신내림 받을 거면 애들한테는 영향 없다며? 그런데 얘가 왜 이래? 언니한테 물어볼게. 뭐든 해보자. 뭐든? 당연히 당황한 그 무당 부부는 누름굿을 한다면서 또 돈을 뜯어갔지만 아들의 증상은 당연히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떨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눈을 까리집고 솔직히 보고 있는 저도 뭐가 들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의 영위는 날이 갈수록 발전했어요. 그걸 보는 아내는 무당 내외를 점점 불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를 틈타서 형과 친한 무당 쪽으로 아내를 인도했습니다. 앞서선 미리 언지해 뒀기에 그 무당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아내를 보면서 핏대를 세웠습니다. 네가 멀쩡한 자식들 인생을 꼬는구나. 아, 이런 곳에 자꾸 다니면서 잡기를 달고 다니니 이 자식들이 하나둘씩 앓다가 죽어나갈 것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제발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라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아이, 그럼 너 이런 곳이랑 인연을 끊어? 넌 무당될 팔자도 아니고 아이 몸에 기운이 없고 기가 약해서 잡기가 붙을 팔자니까 애들을 위해서 불안하고 무서워도 당장 앞날만 보고 자라. 아, 그러면 다 나을 거야. 단 하나의 부적,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아내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후에 눈 밑을 검게 칠한 아들에게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부적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에 몸이 한결 가볍다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했고 아내는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얼마 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재작년 봄이었죠. 아내는 지금도 무당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해서 그때 그 무당 내외의 머리털을 죄다 뽑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들에게 연기 학원을 보낸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로 꼽히죠.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엄마를 잃고 전 저와 십수년을 고생해 온 아내를 잃어버렸을 테니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그만큼 빈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드는 순간이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이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비어있는 틈을 행복으로 꾹꾹 눌러 채워줘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집처럼 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과는 평생을 비밀로 하기로 했던 신들린 영희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들이 잠꼬대만 해도 불안해하는 아내가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죠. 아내가 원한다면 그 무당 내외 머리털도 같이 뽑아주고 합의금까지 물어낼 수도 있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미안해, 여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